딸이 요즘에 중국 영화 보는 거 아주 추천해주고 있어요. 예. 중국 영화 많이 봐라. 왜냐,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영어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외국어가, 그게 가장 생활 언어야. 뭐 중국어학과 가려고 애쓰지, 뭐 중국의 청와대학 가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중국에 있는 대학이요. 거기는 진짜 천재들만 모여. 그거 알죠? 내가 볼 때는 중국에 있는 그 청와대학이 내가 볼 때 MIT를 능가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봐. 어쩌면 지금 능가했을 수도 있어. 왜? 중국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15억이잖아.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최고 대학이요. 정말로 천재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야. 중국에서 지금 새로 들어온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좋대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심각해. 예. 아니, 셰프가 왜 방송 출연만 하냐고. 셰프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팔아야지. 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가업을 가르쳐. 그게 낫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학교 가르쳐서 슈퍼 사장님 하는 거나, 아니, 대학 나와서 슈퍼 사장님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대학교 후배들 편의점 사장 많이 해. 아니, 대학 나와서 왜 편의점 사장을 하냐고. 안 그래?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 하려면 그냥 편의점 사장님 하는 아버지 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편의점을 배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그 아니 1억 원씩 들여갖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왜 공장 다녀야 되냐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 진짜 그러려면 이번에 이 이화여대 그 부정입학, 이화여대만? 성신여대 부정입학, 성신여대만? 웃기지 마. 내가 볼 때 연대 국문과, 고대 국문과 공모전 그거 다 털어봐야 돼. 아니, 이 컴퓨터로 써갖고 이메일로 보낸 게 무슨 공모전이야. 거기서 수상한 걸로 가산점 주고 애들 뽑았어. 아, 씨발, 돈으로 가는 대학이지, 그게.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수준 낮은 짓을 하는 거야. 여자친구 성취해갖고 사진 올리고 지랄하고. 아니, 나는 그동안에 대학교의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 그러다 우리 딸이 고3인데, 얘는 막 지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해.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리고 열심히 몇 주 동안 밤새워서 공모전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보내면, 그거 일단 예선을 거쳐고 뽑은 애들 다시 100일장 하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른 애들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야. 뭐 이런 씨발 몇 주일씩 밤새워서 학교에서 과제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 틈에 쉬는 시간에 며칠씩 밤새워서 글 쓴 애하고 돈 주고 써서 낸 거하고. 우리도 알았으면 돈 주고 써서 냈을 거야. 우리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인터넷으로 낸 다음에 직접 불러 모아서 예선전을 거쳐서 100일장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딸 말리지 않았어. 어머 세상에. 인터넷으로 그 이메일로 보내고 끝이래. 이런 개의 자식들은 이런 짓을 안 해. 이 사람의 탈을 쓴 이 짐승만도 못하는 새끼들. 그래놓고 지네들이 야 지랄하지 말어. 니네가 무슨 명문대야. 부모 주머니로 간 것들이. 그니까요, 요즘에 보면 소위 뭐 연고대 애들보다 그 밑에급 애들이 더 똘똘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요즘에 기업들에서도요, 연고대 애들보다 그 밑에 있는 애들 뽑는데, 실제로 애들이, 연고대 애들은요, 뭐 이렇게 인턴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밑에급 중경외시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똘똘하고 일도 잘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거야. 연고대는 부모 백으로 가는 거고, 서연고는 부모 백으로 가고 부모 능력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중경외시 가는 애들이 지네 능력으로 가는 거야.
아니 실제로 애들을 만나봐도요. 연고대 애들, 서연고 애들, 그 지난번에 옛날에 왜 그 저기 뭐야 정사계 애들이랑 내가 한판 떴을 때 서울대 애라고 왔는데 완전히 꼴통이었잖아. 도리어 우리 학교 후배들이 더 똘똘해. 더 사람답고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를,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핀란드 교육이라는 걸 오늘 아침에 봤는데, 핀란드의 교육이라는 그 동영상을 오늘 아침에 봤어. 그게 무슨 인천의 시민 교육인가 뭔가에서 올린 거더라고. 세상에 핀란드엔 사립학교가 없대. 그거구나. 우리나라에 공립대학만 만들어야 돼. 공립학교만 있어야 되고 사립학교 없애야 돼. 예. 이 사립학교들 돈 많은 것들 그 사립학교 가라고 그래. 그리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그냥 이 국공립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그 군립대학, 도립대학, 그리고 우리 뭐 구립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비어있는 건물들 있잖아. 비어있는 건물들의 방은 많아. 그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돌 던지면 맞는 게 박사라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왔는데 강사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야. 입 바른 소리 하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시간 강사도 안 주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개 강의 한번 부탁하고 얘네들은 강의할 능력이 된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로 교수진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국공립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립대학 서울에 있는 각 구마다 작은 규모의 구립대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구립대학을 졸업하면 그 학력 인정해 주는 거야. 도립대학, 군립대학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무슨 건물 짓느라고 쓸데없이 돈 쓸 필요 없이 그거 건물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교수 저기 사립비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공립 교육시설들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자.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을 키울 수 있어. 도리어 사립대학들보다 그렇게 하면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온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정말 토론식으로 질 높은 교육 시킬 수 있다고 봐. 여러분 요즘에 명문대학의 교수들 뉴라이트 교수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명문대학 교수들이 뉴라이트 교수들이 대부분이야. 노무현이 불법 선거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증거를 구해와라. 이런 개소리를 과제로 내고 있잖아 시벌. 대학은 공부하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만 보내고 나머지 국민들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들 10년 뒤에 사라질 거 많아요. 불과 10년 전에 BJ란 직업이 없었어. 내가 산 증인이야. 불과 1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BJ라는 개인 방송 진행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BJ가 대세가 됐잖아. 그래서 지금 모든 산업이 카카오도 뭘 만든다며. 다음 TV를 카카오 TV로 바꾼다며. 유튜브, 카카오. 별하별 대재벌들이 개인 방송 사이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개인 방송 사이트들을 막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카카오 TV에는 망치 부인이 없지. 유튜브엔 영상으로 올라가지만 카카오에는 망치 부인이 없잖아. 유튜브엔 있지만 자, 이 아프리카 방송의 이 망치 부인 아프리카에만 있는 방송이에요. 자, 유튜브를 접어야 되나? 유튜브 쓸데없는 것들을 봐서 그냥 저작권으로 싹 다 고소해버리고 그냥 접어버릴까? BJ는 아무나 하나? 그렇죠. BJ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압도적 크기, 놀라운 크기, 충격적 크기로 들어오는 여비제이들이 많아도 장수하는 여비제이들이 없는 거야.
오빠 아침에 일어서세요. 뭐 이런 거 달고 하는 BJ들이 많아도 오래 살아남는 BJ들은 많지 않아요. 예. 그 남자 BJ들도 잘생겼다고 다 BJ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자기만의 독특한 컨텐츠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도 자신의 독특한 컨텐츠가 있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인정받는 거야. 내가 볼 때 아프리카의 BJ들이 일반 연예인들보다 못하지 않아. 왜냐? 다른 방송인들은요, 네. 귓속말 하면 강퇴예요. 예. 귓속말 하면 강퇴고요. 뭐 누가 어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뭐 누구누구가 저기 망치 부인을 비판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채팅창 읽지 말고 망치 부인만 봐. 어? 왜 쓸데없이 그 귓속말하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망치 부인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는 애들은 관심종자라 그랬지. 걔한테 개그를 읽고 있는 님이 벌써 낚인 거야. 둘 다 불래? 자, 그래서 지금 직업이 10년 뒤에도 직업이 아니라는 거야. 예. 아니 내가 가장 충격적인 게 변호사가 사라진대. AI 때문에 변호사가 사라진대. 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직업들 중에, 예.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사라지는 직업이 50%인가? 70%인가? 약사, 의사도 사라지고, 회계사도 사라지고. 야, 그럼 뭐가 남는 거야?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는 거야. 예.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 내가 그랬잖아, 계속. 우리가 농사 지으러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서 1차 산업을 다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 1차 산업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그걸 나눠 먹고 그리고 살아야 돼. 솔직히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뭐 만족스럽냐고. 예. 지금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실제로 빈민이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아요. 빈민의 숫자가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최경희 구속에 즈음하여 정말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T 기술이 인도가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 IT 업계를 우리나라가 인도를 못 따라가. 인력 때문에. 그 IIT라는 게 그 세월간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IIT야. 그게 이제 뭐 그 인도 공학대학인가 그거잖아. 그 이제 미국의 MIT 다음으로 유명한 게 IIT래. 근데 실제로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MIT 출신들하고 IIT 출신들이 같이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MIT생들이 낮 동안에 작업하고 퇴근하면 그 내용을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IIT 출신들이 그걸 마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벌써 인도가 그거 따라간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인도의 IIT만 발전해 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잘할 게 뭔지를 새로운 신산업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미국의 쇼핑몰들도 인도에서 많이 전화 대응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인도하고 미국이 시차가 12시간이라서 낮과 밤이 정반대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대. 예. 예. 카이스트에서 우라늄 농축 10g을 했다가 CIA에서 들이닥쳤다. 진짜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화만 얘기합시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준검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정말 자주적으로 서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나아갈 길을 찾아야 돼. 지금 우리의 권력, 우리나라의 이 박근혜 이명박 당은, 이명박 박근혜 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 재벌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권력이었어. 그 권력을 싹 치우고 정말 99% 우리 국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 할 일이 많아.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예. 타블렛 보도. JTBC에서 타블렛 보도를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최순실 타블렛 PC, JTBC에서 최순실 타블렛 PC에 대한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소위 그 정부로부터 돈 받고 고소질을 한 거 아니야. 친박 단체들이 그 방통위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 심의를 오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했겠네. 결과 나왔어요? JTBC 그 태블릿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오늘 한다 그랬어. 방통위에서. 예. 그런데 이게 심의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네.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JTBC에서 제출한 타블렛 PC가 검찰이 최순실께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미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보도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거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야. 예. 이거 방통위를 해체해야 돼. 지금 종편 새끼들 하루 종일 거짓말 하는데 그 새끼들이나 심의를 하라고. 이 방통위를 해체해야 돼. 헌재를 해체하고 방통위를 해체해야 돼요, 이거. 잡으라는 것들은 못 잡아. 실제로 방통위가 있다 그래서 야동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니? 걔네 뭐였지? 왜 무슨 야동 사이트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나 제대로 잡으라고 그래. 못 잡았잖아. 알몸으로 지랄하는 개인 방송들은 그냥 냅두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장애인을 비하했다 이러면서 그런 거나 잡으러 다니고. 소라네. 해야 될 일은 알아. 가짜뉴스 나 잡아, 이 씨발놈들아. 가짜뉴스 유포한 새끼들이나 잡아. 왜 JTBC에다 지랄 연병이야. 방통위를 해서 해야 돼, 방통위를. 근데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 JTBC 타블렛이 딱 터졌을 때 이거 JTBC 타블렛을요 일부러 종편과 국정원도 이용했어요. 그 뉴스를 지나치게 띄웠어. 일부러 그 뉴스를 지나치게 띄워가지고 그걸로 박근혜 탄핵으로 몰아간 다음에 지네들의 스토리대로 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JTBC 타블렛을 지나치게 띄웠어.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에서도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이럴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막 내부적으로 단속문 돌리고 그랬잖아. 이것들이 처음부터 JTBC 타블렛 뉴스를 막 띄운 다음에 이게 손석희를 잡으려고 덫을 만든 거야. 그 말은 타블렛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보도를 지나치게 많이 회자시키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몰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짜뉴스로 지금 JTBC하고 손석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면 JTBC 이거 타블렛 맨 마지막에 이게 가장 큰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이걸로 손석희를 잡아넣으려고 할 거다. 내가 10월 26일인가 방송하잖아. 10월 25일인가. 그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처음부터 이거 목적이 그랬다니까? 왜 알았냐면 그날 밤에 그 월요일 밤에 JTBC 손석희 뉴스를 막 퍼뜨리는 놈들 중에 국정원 있었어. 그날 밤에 이 JTBC 타블렛 보도를 막 퍼돌리는 놈들 중에 국정원 네트워크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 보도를 띄우는구나. 요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맨 처음부터 손석희 뉴스 JTBC에 이게 최순실의 타블렛이라는 걸 입증을 빨리 해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 된다. 왜? 맨 마지막엔 이걸로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아예 그 레파토리였어, 내가 볼 때. 탄핵 분위기를 몰아가고, 탄핵 재판소에서 시간을 끌면서, 이 타블렛 PC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손석희 망하게 하고, 그게 얘네들의 스토리였다니까. 내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 나는 이미 그 월요일 밤에 내가 예측한 거야. 10월 마지막 월요일 밤에, 이 새끼들이 이런 스토리를 짜놨구나. 그 다음에 내가 곧 바로 다음 주에, 이거 미국에서 박근혜 탄핵을 허락한 거다. 동의한 거다. 그럼 뭐냐? 지금 이명박 아바타를 제3지대에서 후보로 띄우려는 거다. 새누리당 분산시키고 새누리당에서 빠져나가고 국민의당이랑 합쳐갖고 제3지대 만들려는 거다. 비문들 불러 모아서 그 얘기를 내가 11월 초에 하잖아. 그리고 그대로 애들이 갔는데 그대로 막 추진했는데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네가 명바타냐? 다 그러니까는 그 제3지대가 그냥 꺼져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은 박근혜 탄핵을 기각시킬 거냐 어쩔 거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기각시키기만 해. 내가 오늘 두 번째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는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벙찐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망치부인은 2월 마지막까지만 내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든다 그랬죠? 그죠? 나는 2월 마지막까지만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을 든다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2월이 지나가면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안 들 거야. 헌재를 없애는 헌재를 없애는 촛불을 들 거야. 예. 헌재를 삭제하는, 헌법재판소를 삭제하는 개헌. 나는 이 2월이 지나면 개헌을 위한 횃불을 들 거야. 예. 지금으로 봐서는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못 시킨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 헌재 삭제 개헌. 국민운동으로 헌재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자. 예. 그래야 해요. 그죠?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안 됐다.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7인 체제에서 한 명이 유고가 돼가지고 3월 13일 이후에 벙 뜬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 뒤질 줄 알아 너네. 내가 목숨을 걸고 개헌할 거야. 헌재 없애는 개헌. 헌재라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그런 개헌할 거야 내가. 두고 봐. 국민 5천만 명 한 명 한 명 만나서라도 내가 개헌해버릴 테니까. 내가 한다 많은 사람이야. 자, 이 타블렛 PC 지금 결과 나왔어요? 방통위에서 지금도 심의를 하는 거야 어쩐 거야? 심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가짜뉴스나 잡아! 가짜뉴스 떠들고 있는 종편이나 잡고 이 시벌놈들아.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 파워 트리터리안이 있어. 예. 파워 트리터리안이라고. 예, 아주 그냥 영향력이 큰 트위터 하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 김빙삼 씨. 예. 처음 생겼을 때 김영삼인 줄 알고. 근데 점 찍은 김빙삼 씨가 있어. 근데 우리 김빙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어제. 예. 뭐냐 하면,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탈당 안 했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새누리당이 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꿨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자유당 소속 대통령이야. 그죠? 예. 자유당 소속 대통령이야. 우리 김빙삼 선생님께서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유당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마시제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자유당 대통령은 쫓겨나야 제맛. 네. 요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유당 대통령은 쫓겨나야 제맛. 자, 자유당 대통령은 쫓겨나야 제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심상치 않다. LG 삼성그룹 탈퇴로 흉흉한 가운데 보수단체 지원 내역까지 공개됐다. 보수단체 아니라 그랬죠. 친박단체 지원 내역까지 공개됐다. 한겨레는 전경련이 13년부터 16년까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친박단체에 25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전경련의 자금을 받은 이들 단체 다수는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 앞장서고 있다. 변희재가 창립한 미디어워치도 3년간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워치는 전경련에서 잡지 구독료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미디어워치의 연간 구독료는 5만 원, 3년이면 15만 원. 해명이 사실이라면 330년치 구독료를 미리 받았거나 330명이 구독한 셈이다. 기업가 정신이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한다. 330년 독자 또는 330명 독자는 시사인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전경련보다 앞서 엑소더스를 겪은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이다. 야권은 즉각 혹평했다.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걸어온 길은 자유의 확대를 위한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축소시켜온 길이라고 논평을 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당, 이승만의 자유당이 어땠어요? 가장 아주 극심한 독재로 가장 많은 국민을 지손으로 죽였잖아.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십만을 죽였어, 이승만이. 이름은 자유당인데. 그래서 얘네들 끊임없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축소시켜온 길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돈을 주고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오염시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킨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당이 연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승만 시즌2 저승만 더하기 신한국당 런승만의 의지가 이어진다. 이 런승만이 도망간 이승만 말하는 거죠. 댓글이 나왔다. 트위터리한 김빙삼은 자유당은 역시 대통령이 쫓겨나야 제맛이지 라고 썼다. 일베 저장소에서 좋다. 틀리 딱딱 이기붕 복귀각 이란 비아냥이 나왔다. 한 일베 회원이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줄여서 불러야 돼? 라고 묻자 다른 회원이 잔당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했던 전인범 그 특전사 사령관은 2월 10일 캠프를 떠났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등 과거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전 사령관의 아내 심하진 성신여대 총장은 2월 8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미국 연수과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그를 두고 한 누리꾼은 전 장군 미국에 총 사러 가는 것이라고 으스스한 추측을 내놓았다. 자, 그래서 김빙삼 씨 자유당 대통령은 쫓겨나야 제맛. 오케이. 우스갯소리를 한번 읽고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까지만 해도 최고의 뉴스가 뭐였어? 어젯밤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어? 이재용 구속영장. 어제 오후였죠. 어제 저녁 때 한 5시경인가 6시경에 그 이재용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아니, 이재용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어. 그래갖고 이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국민들이 막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막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김정남이 죽었어. 김정남이 죽었다는 소식이 갑자기 9시부터 속보로 나왔어. 그죠? 6시경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재청구되고 그래서 막 그 댓글들이 이재용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이번에는 발부돼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남이가 암살됐다
라는 뉴스가 나와. 그리고 오늘 이재용 구속영장 기사는 싹 사라졌어. 그죠? 내가 오늘 YTN 봤는데 안 나왔어.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갔나? 예.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가 싹 사라졌어. 예. 예. 자,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왜 지금 김정남이 죽었을까? 왜? 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김정남을 누가 죽였을까? 지금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죽였을 거다. 그죠? 김정은이가 죽였을 거다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요. 가장 쉽게 의심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왜? 지금? 김정남이를, 왜 김정은이가 갑자기 어저께야 죽였을까? 뭐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혹시 우리나라 국정원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있어.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말라고. 우리나라 국정원이 김정남을 왜 죽여?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니? 이 종간한 새끼들 이러면서 전쟁의 명분을 삼을 텐데? 우리나라 국정원이면, 내가 국정원의 책임자면 김정남을 망명시키지. 그걸 왜 죽여? 아, 나 이거 진짜.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국정원장이야. 지금 박근혜가 온 국민한테 욕을 먹고 있어. 막 탄핵하라고, 이제 막 탄핵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어. 자, 이때 김정남이 갑자기 남한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박근혜의 과거를 막 찬양해. 박근혜하고 자기가 과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썼다 막 이러면서 방송을 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 네가 국정원이면 걔를 데려오겠니? 아니면 죽이겠니? 아니, 머리 위쪽이 그게 뭐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목도리 걸으려고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이죠? 그러니까 네가 시사랑 못 노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시사에 감각이 없으니까 죽인다는 얘기를 하지. 블랙이야.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냐고. 김정남 정도는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볼 때 김정남이 망명을 타진했을 수 있어. 예, 망명을 타진했을 수 있다. 그래, 왜냐하면 이제 장성택이가 한 몇 년, 2013년인가 장성택이 총살당했잖아. 그 뒤로 생활고에 시달려왔대잖아. 그렇다면 김정남 입장에서는 자기를 받아줄 만한 나라,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고 약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탄핵 위기에 몰려있으며 국내의 다수가 비판하는 그런 대통령에게 망명을 해서 어떤 자신의 그 생명을 보호받는, 그러면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판다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러니까 막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네? 미국 얘기한 거야, 미국.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있고 독재자이고 온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탄핵 위기에 몰려있잖아. 트럼프 얘기한 거야. 미국 얘기한 거야. 막 박근혜인 줄 오해했구나. 왜 그래? 나 미국 얘기한 거야. 미국 얘기한 거야. 어휴. 예. 설마,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에서 막 탄핵하라고 막 난리가 나고, 국민들이 막 다 싫어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독재를 하고, 그게 박근혜겠어? 트럼프 얘기지. 근데 참 오해할 만했어. 그지? 정말 오해할 만했는데, 좌우지간 김정남을 죽이는 게, 김정남을 죽이는 게 누구에게 가장 유리했을까? 예. 김정남을 죽이는 게 누구에게 가장 유리했을까? 살인사건은요, 언제나 살인사건에는 뭐가 필요하냐? 누가 그 죽음으로 혜택을 보느냐? 그걸 따지는 거야. 예. 누가 그 죽음으로 혜택을 보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령 김정남이 바깥에서 그 김정은의 반대 세력을 규합해서 뭐 이렇게 북한으로 밀고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할 만큼 시간이 뭐 세력이 컸나? 그것도 아니야. 또 막 지금 김정은이가 국내 정치에서 위기로 몰릴 만큼 그 북한의 상황이 어렵냐?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이 김정은이 막 죽여버리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 김정남을,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13년에 죽였겠지. 안 그래? 11년에 죽이든 13년에 죽이든. 13년에 장성택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바로 이제 그 무슨 북한 간첩이 죽였다는 거 아니야. 북한 간첩이 죽였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남이 죽기 이틀 전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예. 김정남이 죽기 이틀 전에 기사가 하나 났어. 그 기사가 뭐냐면 박근혜가 북한의 비선으로 두고 있었던 끈이 김정남이었다. 예. 2005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가 2004년에 2002년에 그 북한을 방문하잖아. 방북을 해. 그래서 그 북한에 방북을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김정일한테 계속 편지를 이제 주고받잖아. 김정일이랑 편지를 왕래해요.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유럽으로 북한에 누구를 유학을 보냈는데 그걸 박근혜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편지에 나와. 그게 누군진 모르겠어. 자,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2월 11일에 이 기사가 나왔어. 2월 11일 경향 단독.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의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이게 기사가 11일 날 났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김정남이 죽은 거야. 박근혜랑 얽히면 거의 죽어요. 예. 이 특히 박근혜하고 연관된 뭐 이렇게 긴박한 일정이 있으면 많이 죽어요. 예. 자, 좌우지간 김정남이가 박근혜의 북한 비선이었다. 이명박 국정원 대선 앞두고 재단의 사찰 이유는 김정남 망명 공작의 일환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김정일에게 보낸 박근혜 친서는 박근혜 친필 편지. 예. 유럽 코리아 재단 소장이었던 장자크 그로하가 얘가 무슨 이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장자크 그로하가 통일교하고 연관되어 있던가 그런 사람이래요. 예. 하여튼 장자크 그로한가 장자크 그로하 밑에 있는 사람인가가. 예. USB와 출력물을 형태로 들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만나 전달했다. 장자크 그로하가 김정남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는 김정남의 고모부 장성택 라인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예. 전 유럽 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주간경향의 박근혜 편지 보도 이후 이 핵심 관계자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해 12월 21일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편지가 북에 전달된 것과 관련 유럽 코리아 재단이 접촉 신고를 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과 관련한 어떤 결과 보고도 없었고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은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북측에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제 주간경향에다가 말한 그 사람은 이 핵심 관계자는 이제 잠적했거나 죽었거나, 주간경향은 이 날짜 온라인 업로드 기사에 과거 여러 차례 주고받은 북측과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의 재단 이사의 편지 전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럽 코리아 재단이 비선을 통해 중국 등에서 북측과 접촉한 사실 등을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거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고 북측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예. 뭐요? 이거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고 북한하고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몇 년이 지나도. 예. 이 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는 재단의 공식 사업 이외에 대북 접촉 경로 등에 대해서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 이후에 주간경향에 접촉한 다른 EU 상공회의소의 관계자 역시 상공회의소 산하 유럽코리아 재단과 관련한 활동은 재단의 핵심 수뇌부와 및 몇 명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편지가 중국의 마카오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남을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주간경향은 입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던 중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유럽 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김정남과 주고받은 메일이다.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김정남과 유럽 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일은 2005년 9월 17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총 22회 오간 내용이다. 박근혜 이사와 북측이 주고받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입수한 메일은 실제 오간 전체 분량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보인다. 주간경향은 이들 사이에 오간 메일 내용을 분석했다. 비록 전체는 아니지만 입수한 부분만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외국 인사들과 김정남이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국내 인사와 교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아있는 첫 메일은 김정남이 유럽 코리아 핵심 관계자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다. 이 2005년 9월 17일 인사에 유럽 코리아 재단 측이 어떤 답신을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 유럽 코리아 재단에게 추석 인사를 보냈고 어떤 답을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두 번째 메일 발송자 역시 김정남으로 40일 뒤에 보낸 제안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다. 제안사항이라는 제목은 남아있는 본문만 깨진 상태다.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메일은 그해 12월 1일부터 오간 것이다. 김정남은 2005년 12월 1일 보낸 메일에서 명년 2월 13일이 고모부 회갑이다. 장성택. 그러니까 이게 2006년 2월이 회갑이란 얘기죠. 한복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한다. 고모부란 누굴까? 2013년 12월 처형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다. 장성택의 회갑을 맞아 한국에서 한복을 지어 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요청이다. 유럽 코리아 재단 측은 이에 대해 옷감, 재질, 체형 등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며 장자크 그로아를 통해 치수 재는 법 등의 설명이 들어있는 그림을 보내겠다고 말한다. 가격대는 전주지방에서 옷을 잘 짓는 집의 최고급 가격이 미화 2,400달러, 즉 240만 원이라는 얘기죠. 서울의 유명 디자이너에게 부탁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은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간 답신에서 김정남은 고모부의 신장, 허리둘레, 키와 체중이 적힌 구체적인 수치를 받아서 넘긴다. 12월 15일 유럽 코리아 재단은 답신에서 장자크 그로아가 내일 아침에 출국이라 여기 마무리 일에 한창 바빴다며 내년 1월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한복을 맞추겠다라고 말한다. 일단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럽 코리아 재단 측과 메일을 주고받은 김정남이 본인이 맞느냐라는 것이다. 근데 확인되기 전에 죽은 거죠.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고미 요지는 김정남과 2004년 12월 3일부터 12년 1월 3일까지 8년에 걸쳐 주고받은 이메일과
중국에서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나, 김정남 독점 고백이라는 책을 냈다. 책은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번역됐다. 고미호지가 김정남과 주고받은 메일은 야후코리아 메일이었다. 반면 주간경향이 입수한 유럽코리아 재단과 주고받은 메일은 핫메일 계정이다. 이름은 한글로 김정남을 쓰고 있었다. 입수한 김정남 이메일 전체 주소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이메일이 북한의 대외 전선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돼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해킹 그룹이 해킹해서 문서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해 놓은 이 이메일 계정의 주인은 81년 양모 씨로 돼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소 실장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측근 이름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메일 곳곳에서는 이들이 단지 온라인으로만 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베이징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만나 물건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들어있다. 앞서 유럽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는 김정남은 장자크 그루와의 오랜 친구라며 중국 베이징뿐 아니라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도 장자크 그루와뿐 아니라 유럽코리아 재단 핵심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코리아의 핵심 그 관계자. 편지에서 거론된 고모부는 장선택이 맞을까? 김정남은 고모부님의 체중과 키를 인차 알려드리겠다라며 얼굴색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대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장성택의 조카는 장성택 사진을 보라는 거죠. 예. 김정남은 너무 하얀 편은 아니죠? 라며 그렇다고 김건모 씨처럼 시커멓지도 않으시다라고 말한다. 가수 김건모 씨를 거론한 것을 보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꽤 조예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남이 거론한 장성택 생일이 국내 포털이나 북한 인명록 등에 게재되어 있는 장성택의 생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성택의 생년은 46년이므로 김정남이 거론한 2006년도 환갑인 것은 맞다. 기존에 알려진 1월 22일을 음력 생일로 보면 양력으로 2월 23일이다. 북에서도 양력과 음력을 구분해 생일을 쇠라는 경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 생일이. 유럽 코리아 재단 측과 서신 교환에서 김정남이 부탁한 것은 한복만이 아니다. 한국 내 유명 역술인에게 고모부의 사주를 봐줄 것도 의뢰했다. 유럽 코리아 재단 측은 음력 2월, 6월, 9월을 조심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 내년까지만 3제이므로 좋으실 것이다 라는 역술인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누구냐고 그 역술인.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지. 뭘 좋은 일이 다 지나가, 뭐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가. 남겨져 있는 메일에는 유럽 코리아 재단 측이 만들어 김정남 부부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에게 보낸 부적과 관련된 논의도 있다. 새해를 맞아 과거에 쓰던 부적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문의라는 것으로 보아 2006년뿐 아니라 2005년에도 부적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김정남과 북한에 있는 장성택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제 주간경향이 입수한 하드디스크 안에는 북측의 요청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유명 역술인 3사람이 정리한 사주풀이 문서도 들어있다. 파일을 근거로 주간경향에 접속한 역술인 기혁씨는 누구라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북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며 10년 전 마포구 도화동 홀리데이 호텔 근방에 있을 때 관련 사주를 들고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다. 아주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는 역술인의 풀이는 7년 후에 처형당한 것에 비춰보면 결과적으로 틀린 사주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의원을 역임한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가 지난해 3월 펴낸 장성택의 길에 따르면 장성택은 리제강 등 견제로 2003년 말부터 혁명화 조치를 당하고 있었다. 2005년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일은 장성택은 남한에 가서 폭탄주를 너무 마셔서 건강을 해쳐서 쉬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05년 말에서 6년을 기점으로 장성택에 대한 혁명화 조치가 해제되고 특히 김정일이 쓰러진 후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장성택 김경희가 핵심 실세 역할을 했으므로
위 역술가의 풀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틀린 건 아닌 셈이다.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메일은 고모부 한복뿐만 아니라 새 여인이 입을 한복에 대한 논의에서 끝난다. 김정남 유럽코리아 재단 측이 논의하는 새 여성은 누굴까? 김정남은 2006년 3월 30일자 편지에서 세 번째 분이 원하시는 당의 모델입니다. 색상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적혀있다. 편지에 한복을 입은 여성 사진 2장이 첨부돼 있다. 사진 속 여성 모델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한복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다. 김정남과 유럽코리아 재단 수뇌부의 이 비밀 교류 사업은 어디까지 보고됐을까? 하드디스크에는 이들이 교류한 시기에 열린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회 대회비 문건도 들어있었다. 문화체육, 자선활동, 장학 프로그램, 북한 사업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활동 보고서에는 김정남과 관련된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유럽코리아 핵심 관계자들, 박근혜 이사를 중심으로 맨 왼쪽이 지동훈, 오른쪽이 장자크, 가운데가 박근혜. 보고된 북한 사업에는 2005년 북측의 경제인 장학 프로그램, 제3회 유럽 특허청, 중국 특허청 트레이닝 세미나 참석, 그리고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한 제2회 국제통화 재정 세미나와 기타로 분류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조 불란서 경제협력을 위한 프랑스 북한 경제 세미나만 적혀있을 뿐이다. 앞에 유럽 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이사도 알고 있었지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두로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회비를 넘어선 탑 시크릿이었던 것이다. 극비리에 북한하고 내통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를 갈무리하면 박근혜가 극비리에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내통했다는 얘기예요. 앞서 박근혜 편지를 다룬 주간경향의 기사에는 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유럽코리아 재단 사찰 정황을 담은 내부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읽다 보면 국정원뿐 아니라 미국 CIA가 재단을 도청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성장 실장은 장자크 그로아가 김정남과 접촉했으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정남이 외부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고 상황에 김정남이 후계자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으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보기관이 다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과 장성택 사이의 국제전화는 이들 정보기관에 의해 100% 도청되고 있었다고 보면 맞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이사의 김정일 서한 관련 마찬가지로 김정남과의 교류 역시 통일부 등 공식 라인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전 장관은 박근혜 이사의 편지도 그렇지만 유럽 코리아 재단과 김정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과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이 전 장관은 관련된 정보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권력구조 특성상 김정남과 고모부 사이에 비선 라인이 운영될 수 있다며 다만 국내의 박근혜나 유럽 코리아 재단 관계는 당시 남북 사이 교류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시기였고 정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NSC까지 올라왔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국정원이 대선을 앞둔 11년 말부터 유럽 코리아 재단의 모태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를 사찰했고 당시 결국 강제산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런데 새로 밝혀진 김정남과의 관계라는 키워드는 의문을 풀 핵심 열쇠일지도 모른다. 12년 대선 막판 김정남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적이 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는 SNS 등을 통해서 국정원이 MBC를 낙점해 김정남 인터뷰를 해 대선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12년 대선 당시, 그러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김정남 작업을 했다는 얘기야, 12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명박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정남을 작업했다. 예. 조웅 목사님이 뭘 아실 듯 우리 방송에서
조웅 목사 얘기하는 사람은 블랙입니다. 풀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켈리님.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선을 앞두고 김정남을 망명시키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번 대선이 이명박 측에서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 김정남에게 또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또 있다는 얘기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사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지자 막판에 역전 카드로 NLL 대화록 공개를 검토한 한편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던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시키거나 인터뷰에서 NLL 관련한 불리한 발언을 이끌어내서 참여정부 인사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어? 그 당시에 이 김정남을 불러서 문재인에게 불리한 형국을 만들려고 했다. 지금도 역시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당시 김정남을 인터뷰한 사람은 방콕 주재 특파원이었던 허무호현 MBC 사회부장이었는데 영상 카메라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인터뷰 내용은 방영되지 않았다며 김정남의 인터뷰를 했다면 세계적인 특종인데도 방영하지 않은 게 의문이 들어 사내에서 전후 사정을 취재해보니 당시 찍어 정보를 건넨 국정원 측이 NLL 관련 발언을 이끌어내려 했는데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 이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여권에서 대선 막판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 NLL 대화록 공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보수 우파 성향의 언론인 조갑재 씨가 낸 2012년 대선 회고록 우리 생애 가장 길었던 날에도 기술돼 있다. 의혹 당사자인 허무호 부장은 2월 10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영상팀이 없어 보도를 안 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스를 입수한 쪽은 국정원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언론에 협조하는 것을 받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김정남 망명 공작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임명을 요청한 대북 소식통은 한국 국정원이 김정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정작 김정남은 한국보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유럽은 대북 정보에 목말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김정일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다른 고위급 인사들보다 정보 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특별한 대우를 원했던 김정남과 미국 측의 협상이 결렬됐고 한국의 경우도 김정남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의 갭이 워낙 커서 결국 그 정도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데려오는 것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 코리아 재단의 모태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사찰과 해산도 김정남의 약점을 잡아내고 김정남을 데리고 올 때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맞을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로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공작을 한 것이라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당시 국정원에서 했던 공작을 조사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죽었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의 김정일 서신 그리고 유럽 코리아 재단의 김정남 비선을 통한 대북 사업과 관련해 재단이 포괄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접촉 사안은 통일부에 선고돼 있다며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북에 다녀오거나 주요 인사와 접촉이 있었다며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주간경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자크 그루아 소장 등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국적자인 당시 유럽 코리아 재단의 핵심 수뇌부들도 김정남 등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주간경향의 확인 요청에 통일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2004년부터 7년까지 포괄적인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는 것 외에 달리 드릴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접촉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 검토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성택 한복 구입 등 김정남과 서신교류를 한 유럽코리아 재단 핵심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해 주간경향이 여러 통로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정일의 편지, 박근혜 삼성동 비선팀의 조율.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 관련 결재를 받으러 삼성동 사무실에 갔던 것이 기억난다. 전 유럽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유럽코리아 재단 박근혜 이사와의 결재는 당시 강남구 신사동 588번지에 있던 한국문화재단 사무실, 삼성동 팀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이다. 관련 서류들이 취합돼 재단 수뇌부 사이에 공유된 것은 하드디스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출력해 삼성동 사무실에 오가며 만났던 인사는 당시 4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비서관이라고 이 관계자는 기억했다. 그는 박근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여기에 김정일 칭찬이 나와? 기술된 유럽코리아 재단 챕터와 관련해서도 발간에 앞서 재단과 삼성동 팀을 오가며 초안을 다듬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 비서관이 술 접대를 좋아해 여러 차례 같이 갔던 기억도 난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안 비서관 현재 잠적 중이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박근혜 비선 라인 삼성동 팀의 존재와 관련한 설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활동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4인방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윤회 전 비서실장은 2014년 말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에서 이른바 삼성동 비선팀과 관련해 국회가 시끄러우니 조용한 데 가서 페이퍼 워킹을 하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이틀 뒤에 김정남이 죽었어.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이틀 만에 김정남이 죽었는데 김정남을 죽인 여자의 사진이 매우 흐릿해. 그죠? 지금 이제 이 CCTV에서 CCTV 자료 화면이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됐잖아. 죽인 여자라고. 근데 그 사진이 매우 흐릿해. 그죠? 실제로 이 CCTV에 뭐라 그러나 이 CCTV의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국제공항 같은 데는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CCTV 화질이 좋아요. 근데 굉장히 흐릿한 모습으로 내보낸 거야. 뭔가 이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여자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베트남 여잔데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북한 사람 아니고 베트남 여성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신문 용의자를 태운 택시기사를 조사했더니 살해범은 베트남 여성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여성이? 자, 김정일 암살 용의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북한 사람 아니라 베트남 여성들. 이거 봐. 이렇게 선명하잖아. 요건 지금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오전에 공개된 신문에 비해서 이거 봐봐. 훨씬 더 선명하잖아. 그죠? 네. 자, 김정남을 암살한 용의자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용의자들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국적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동망은 말레이시아 매체를 이용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을 태운 택시기사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문제의 여성들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이 아니었고 베트남 국적자였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독극물이 일종의 산아이보다 훨씬 강력한 독극물이었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매체는 덧붙였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익명의 현지 경찰관의 말을 이용해 폐쇄회로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범인들이 베트남 여성이란 결론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자인 베트남 요원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이 아직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청사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탑승하다가 공작원으로 추정된 여성 2명에게 독살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산 공작원이 베트남 여성이야. 와, 이게 북한이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도 요원으로 훈련한 거예요.
북한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그거 알죠? 북한은 새들을 조련해서 이렇게 막 폭탄도 실어나를 수 있는 그런 나라야. 이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 그거 몰라? 천안함 때, 인간 어뢰. 와, 진짜 딱 타이즈 있고, 오빠 달려, 이렇게 딱 어뢰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와, 얼마나, 북한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베트남 여성을, 그 요원으로 훈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조금 아까 이 신문, 박근혜와 김정남의 관계, 이 경향신문 기사예요. 예, 경향 기사인데, 한번 쭉 보시면, 이거 기사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의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라는 기사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명박 정부 때 김정남을 우리나라로 끌고 오려고 했다. 망명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김정남이 거절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안 받아줬다. 그래서 김정남이 동남아시아를 떠돌다가 결국 마카오행 비행기 앞두고 죽은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누가 죽였을까? 그러면 이제 이 김정남이 그래서 이 남한으로 올 생각이었다면 박근혜가 한참 잘 나갈 때 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박근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잖아. 박근혜가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남이 한국에 와서 박근혜와의 과거를 밝힐까봐 뭐 박근혜 측에서 제거한 거 아니냐라고 또 추측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 예,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지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이가 죽였다라면 왜 지금 죽였느냐는 거야. 북한에 뭔가 대단히 막 이 권력이 위험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런데 김정남을 왜 죽였을까? 그냥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예전에 죽였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김정일을 죽일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만약에 김정남을 죽였다라면 김정은이가 팔팔 뛰었겠죠. 그죠? 김정은이가 팔팔 뛰면서 왜 죽였냐 했을 수도 있고, 이걸로 막 남한을 공격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좌우지간 지금 말레이 경찰에서 베트남 여성들이었다라고 발표한 건 내가 볼 땐 저 수사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야? 내 생각에는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예. 이 사진을 보면,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베트남 여성의 얼굴이냐, 베트남 여성의 얼굴이냐 하면, 베트남 여성의 얼굴 같아 보이진 않아. 예. 얼굴이 베트남 여성 얼굴형은 아닌 것 같아. 예. 체포했다고? 누구를? 현지 언론, 김정남 암살 용의자 1명 체포. 자, 그럼 한번 또 볼까요? 중앙일보인데요. 더 써니 보도했고,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연루돼 있다. 이날 체포된 20대 여성은 김정남이 살해당한 국제공항에서 15분 거리 어느 지역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이 당시 공항에 무슨 목적으로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자, 이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찔끔찔끔 수사를 하겠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죠. 좌우지간 이게 이제 제3국. 나는 이게 좀 기본적으로 이 발표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어.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게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가 죽었어.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김정남이가 죽었는데 이게 남쪽이냐 북쪽이냐 또는 누구냐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제3국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어떤 민감한 상황을 피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누가 통제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통제하고 있을 거라고. 예. 말레이시아 경찰이 통제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나는 그대로 막 보도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재용, 특히 이걸 중앙일보가, 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러면서 중앙일보나 이런 언론들이 막 이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소스를 막 공개하면서 뭔가 국민적인 관심사를 김정남에게로 막 몰아가려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막 누구래요? 누가 죽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진해영 죽인 거잖아. 뭐 김정남이가 살아있어서 우리한테 별 도움이 된 것도 없고 죽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진해간의 형제의 난인데 김씨왕조의 형제의 난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이재용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야. 그죠? 사실 이게 내가 지금 딱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지금 김정남 피살과 이러면서 요런 쪼가리 뉴스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걸로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 김정남 뉴스로 묶어두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지금 뭐 이런 속보 막 내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중요한 건 이재용 구속이야. 이재용이 구속되나 안 되나. 오늘 밤에 이 법원에서 이재용을 구속시킬까 말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용이 구속되는 건 박근혜의 죄가 공인되는 거예요. 이재용이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근혜의 뇌물죄가 공인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 구속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재용 구속 얘기를 관심을 못 갖게 하려고 지금 김정남 관련해서 계속 쪼가리 뉴스를 뿌리면서 마치 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그거 김씨왕조 형제의 난이야. 김정남이 뭐 북한을 뭐 이렇게 딱 쳐들어가가지고 뒤집어 놓을 만큼 세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고 뭐 장성택이 총살됐다 해서 우리한테 변화된 거 없잖아. 안 그래? 김정은이 죽었다면 큰일이지. 김정은이가 죽었다라면 이게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김정남이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별로 메리트가 없었던 우리나라엔 와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이 동남아시아를 떠돌던 한 사람의 탈북자가 죽은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막 하루 종일 이걸 보도하냐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1위 기업 그리고 우리의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기업 삼성의 지금 이재용이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박근혜 뇌물죄 유죄 판결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가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는데 박근혜가 차명폰으로 127통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좀 자세히 나왔어요? 박근혜가 지금 차명폰으로 독일에 있는 최순실과 127번 통화했다. 박 대통령 독일 도피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127번 통화. 특검 국정농단 보도 뒤 집중 통화 밝혀. 같은 날 개통해서 국내에서 국내외 총 570통 통화. 아니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 대포폰을 청와대 차명폰 보관 확실 압수수색 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말이 너무 어려워. 이날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통화하는 데 쓴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돼 있는 게 확실하다며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최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570회 통화를 했다며 심지어 최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이던 상황에서도 127회 통화한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확인된 거죠. 특검 대리인은 최 씨는 독일 도피 중 JTBC의 타블렛 보도가 나간 뒤 박 대통령의 차명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조카 장시호를 시켜서 언니 순득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하게 했다며 장 씨가 당시 대통령의 말을 최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거 출처는 장시호겠네. 그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신문 2016년 9월 20일자 일면 뭐 이게 자료 사진이래요. 예. 자. 지금 김정남 기사는요. 김정남이 북한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대단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김정남이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개인적인 문제로 죽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뭐 산을 뿌려서 죽었다? 근데 그 앞뒤 보도가 안 맞아. 아침에 나온 보도에 뭐가 나왔냐면, 어지럽다고 그랬다. 두통이 심하다라고 얘기했다. 산을 부으면 그냥 얼굴에 녹아내려. 그런 보도가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정남 보도는요, 제가 볼 때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보도해가지고 이재용 구속, 박근혜 탄핵에 대한 논점 흐리기용이야. 이재용 구속과 박근혜 탄핵에 대한 논점 흐리기용이야. 죽거나 말거나 지네 김씨의 형제는 아니야. 뭐 김정은이 죽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김정은이 죽였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박 대통령의 차명폰을 윤잔추가 개설해줬다. 예. 각자 한 대씩 차명폰을 나눠갖고, 무슨 커플폰이야? 주고받았다. 지금 이제 이 이재용의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이재용이 이제 그 뇌물죄만이 아니야. 이재용이 그 돈을, 뇌물죄만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거. 그 혐의가 지금 추가됐어요. 그리고 이게 어저께 그 최동욱 총장의 인터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금감원, 금융감독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이재용의 범죄가 더 추가된 거야. 추가돼서 지금 이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한 사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늘 밤에 오늘에서 내일 결정된다는 거 아니야. 이재용 구속 여부가. 이번에는 구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내 느낌엔 저쪽 애들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재용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오너가 된다.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몇 달 살고 나오자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다. 근데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자고.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지난번에는 나도 저 구속영장 발부되겠어 싶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쟤네들 입장에서도 구속되는 게 유리하거든. 삼성 입장에서도 구속되는 게 유리할 수 있어. 뭐라 그러나 이건희의 카리스마를 이재용이 못 갖고 있는 거고, 이재용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리어 더 오너로 세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용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그 밑에 핵심 사장, 박 사장도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 그럼 이제 둘이 같이 들어간다라면 과연 이 삼성의 오너 경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최동욱 총장 말대로 현대나 하나나 다 오너가 잡혀 들어가고 나오면 도리어 그 회사가 더 튼튼해졌다. 삼성은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썩어 들어간 건지, 예.
자, 이재용의 구속이 어떻게 될지 이게 더 궁금한 거고, 예, 이게 더 궁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김정은을 누가 죽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김정은의 죽음으로 아무도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 김정은의 죽음으로 아무도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 왜냐면 옛날에 문재인 때 데리고 들어올라는데 포기했던 이유가 문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에게도 내가 김정은이랬어? 미안해. 김정남이 죽은 게 김정남이 죽어가지고 아무도 이득이 없어. 이득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김정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꺼야 돼. 예.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닐까? 김정남이 계속 동남아에서 돌아다녔잖아. 동남아에서 돌아다닐 때 거기다 장성택이 죽었어. 장성택이 누구냐면 생활비를 대주던 사람이야. 그러면 생활비를 대주던 장성택이 죽었다라면 김정남은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정남이 뭐 어디에서 돈을 얻었겠어. 어둠의 세력들하고 어울렸겠지. 그 사채 못 갚아가지고 죽은 거 아닌가 싶어. 사채를 못 갚아서 베트남 조폭한테 제거당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거야. 김정남이 뭐 이렇게 중요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면 막 각 나라에서 데려가려고 했겠지만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동남아에서 떠돌다가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내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건, 특히 JTBC에서부터 막 대대적으로 막 보도했던 이유는 이재용 구속보다 더 큰 뉴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중앙일보가 범인을 잡았다라고 터뜨리고, 어제 저녁 때 김정남 사망이 특보로 전해졌잖아. JTBC 뉴스에서. 온 국민이 제일 많이 보는 뉴스에서. 그러면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망치면 방송 끝날 때쯤 돼갖고 중앙일보에서 한 명을 잡았다. 다음에 한 명 잡고 뭐 4명 또 잡을 때까지 막 계속 특보 낼 건가? 남자 4명에 여자 2명이 연관되어 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괜히 그 조폭 돈 못 갚아서 제거당한 것 같아.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닌 걸로 보여. 우리가 김정은이가 죽었다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 죽은 거 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진짜 봐야 될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예. 지금 김정남이 죽어서 누구도 득된 사람이 없어. 이게 누구를 살인하려면 누군가가 득을 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뭐 득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죽음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는 도리어 우리 국민들의 생과 사에 연관되어 있는 이재용과 박근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재용 영장이 발부돼야 되고, 박근혜는 탄핵 심판이 2월 안에 끝내야 되고, 예, 탄핵 심판을 2월 안에 끝내야 되고, 이재용의 영장은 발부돼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자. 오케이?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 예. 자, 망치 부인의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자, 망치 부인 방송이 볼만하셨다 생각되면 어메 아까 6,500명 봤는데 업은 4,600, 2,000명이 그냥 토꼈구만. 이런. 네. 잠깐. 안 돼. 외국 노래는 틀면 안 돼. 예. 자, 이 외국 노래를 틀면 이게 유튜브에 또 걸리죠. 예. 우리나라 노래를 틀어야 되겠죠?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업 부탁드리고요.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4,86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꿀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꿀잼 하셔도 돼요. 꿀잼 오류 잡혔어요. 예. 그리고 오늘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허락된 유튜브 업로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허락받지 않은 분들은 고소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 망치 부인이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꿀잼 3개는 블랙이야. 별이 블랙이야. 네. 그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망치 부인의 애청자이시고 후원자이십니다. 진짜 이 망치 부인이 없다면, 솔직히 이제 저는 하나님이겠죠. 우리 하나님이 없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저의 입을 통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소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 방송을 켜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저에게도 소중한 방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불만을 꼈다, 이건 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방송이 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100% 저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공감이 됐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를 느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굉장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심각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에 아주 그냥 연무가 자욱해서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우리는 어려운 낭떠러지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낭떠러지에 조금만 주의가 분산되면 우리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길을 잃지 않고 앞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잘 따라가야 된다. 지금은 길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다. 그럴수록 우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앞사람에게 내가 네 뒤에 있어, 그리고 뒷사람에게 내가 네 앞에 있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세력들이 우리가 길을 잃도록 끊임없이 막 뉴스들을 던지고 가짜 정보들을 던져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월호가 인양돼서 미 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상 가장 비참한 소망인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다 죽어갔다는 그 가습기 첨가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자가 처벌받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주세요.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사건의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우는 것,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의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고 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안산 기억 저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부인을 내일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 저장소로 오세요. 안산 기억 저장소에서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